우랑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어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9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 주의 명철, 주의 증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주의 법도를 인해서 내가 명철게 되었다. 인류사 이해를 우리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뭐 일부분 하고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소위 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하나가 이렇게 지금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역사라는 것은 한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나 결국 전 인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고 세계사가 되어지는 거고 인류사가 되어지면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 몸이 움직인다 할 때 이건 하나의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근육. 다른 지체 장기는 어느 장기가 하나의 부분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거. 떨어지도 핏줄로 끊어지면 핏줄로 따로 있고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근데 근육은 전체가 하나래, 하나. 우리 온몸에 근육이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이 근육이 전체 몸에 하나의 어떤 영향을 미치듯이 내한테서 일어난 일이 결국 우리나라 현재 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국사가.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다음에 일어날 이 민족의 또 사건으로 연결된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이 왜 광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어난 어떤 단순한 사건인데 이걸 저 100몇 년 전에 있었던 동학난 사건하고 연결시키려 하느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같은 동질성, 안 그러면 같은 어떤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어떤 편향성,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가장 바른 국사, 가장 바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연결하면 그래 되죠. 동학난하고 그걸 농민의 전쟁으로 농민 봉기를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연결하고 5.18 민주화운동 같이 운동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어려운 일로 했다.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 그들이 어렵다는 것이 과연 어려운가 아닌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앞에 농민운동을 어렵다고 보면서 자기들을 어렵다. 5.18 민주화운동 세력 자체를 어렵게 했다.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 색깔이에요. 지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이런 동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이런 동질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넘어오기 전에 이걸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때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 중국에서도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바로 우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쪽.
우리로 볼 땐 굉장히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볼 땐 서해안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중국의 동남쪽이란 말이에요. 동남쪽. 그 지역에서 어떻게 태평천국이 청나라 전체 강군들하고 맞붙을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10년 이상 전쟁을 맞붙을 정도로 세력이 형성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종교 집단이 되었느냐? 분명히 그는 기독교인데, 그 태평천국의 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야말로 중국의 새로운 왕국이 태평천국이 완성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로서 지금 보면 기독교의 색깔에서 그래 자리 잡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그래 됐을까?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토양은 없느냐 말이에요. 5.18 강주 민자운동이 수백 년, 100년 넘게 있었던 동학운동을, 농민운동을 바꾸면서 하나의 토양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토양으로 보듯이 중국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그 태평천국의 낭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토양은 없느냐? 있다. 분명히 있겠다. 그 분명한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그로부터 한 1800년 정도로 이전으로 넘어가면 그 이전부터 있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 시가 가야라고 하는 그 시로서 끊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은 그것이 우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끊어지겠지만 그거는 끊어질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바닥으로 하면서 하나의 넓어진 어떤 토양이 형성되어지는 중에 옥토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옥토가 처음에는 뭐 그것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생흙이었는데 거름이 자꾸 묻고 토양이 자꾸 바꿔지면서 씨가 딱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큰 어떤 급속도로 양분을 빨아당겨갖고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어떤 형상이 오늘날의 5.18 민주운동과 동학난하고 연결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태평천국의 난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다른 나라에 찾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가야국에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김수로 왕이라 하는 분명한 역사 연대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건 자체가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이를테면 국제결혼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국제결혼이지만은 다른 나라 왕이 왔으니까 김수로 왕은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아주 그 시조로처럼 보이는 김수로 왕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국제결혼이 과연 국제결혼이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김수로 왕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토촉이인들하고는 미개한다든지 너무 미개하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언어가 안 통하든지 도무지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자기 동족 자기가 어떤 걸음에서 있었던 동족을 기다리고 있던 그 어떤 걸음으로 결혼 안 하고 유일하게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체 이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의아해하고 우리 관습이나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부 일체가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어떻게 해서 다 큰 성년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참 얼마든지 그 왕비를 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있을 텐데 힘으로 하면은 보통 왕들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왕비가 온다고 자기가 나가서 맞이하고 기다리고 홀몸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느냐? 이거는 보통 도덕이 아니라네. 도덕률이라는 일 자체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거기서는요. 범접하기 힘드는 분명한 계율이 있는 거예요. 계율. 그 계율을 본문에서 보는 시편에서 보는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시편 119편에 보는 주의 말씀
이 내용을 연결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이미 있었다. 우리가 조상이라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연장선에서 접근해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예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이조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앞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왕조를 우리가 이조 왕조, 이시조선 왕조를 가잖아요. 그럼 이시조선 왕조가 몇 년이냐? 이시조선 왕조를요, 500년 내려가, 500년. 2조 500년 내려가. 대개로 2조 500년 내려가. 그러면 2조 500년을 갈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시조선을 2조라 그러는데 2조는 500년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조 500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럼 이것이 1392년입니다. 시작이 그런 거예요, 시작이. 1392년 태조가 서울의 도읍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시조선의 태조, 제일 첫 왕이라고 하는 이성계가 서울의 도읍지를 정할 때를 1392년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0년은 어떻게 되냐? 더하면 되지, 더하면. 그러면 1892년이에요. 1894년하고 뭔가 맞아가잖아요? 왜 2조를 그러면 1892년을 이때를 보느냐, 500년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1894년이 갑오경장이거든, 갑오경장. 갑오경장이 10년 지나면 갑신정변이 나요, 갑신정변. 정확하게 10년이, 그쪽으로 10년인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김옥균 씨가 3일 천하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왕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천하하고 도장 찍고 막 하는 거죠. 그게 그 갑신정변 아니야. 갑신정변이 그게 맞나? 아닌 것 같던데. 이름이 조금 잘못된 건데, 제가 그거 한 거는 그 김옥균난. 그래서 그때에 도장 찍고 김옥균이 3일 천하를 하는 그 때를 기점해서 이것이 5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변으로 통해서, 즉 왕조가 물론 그 뒤로 계속해서 고종이 또 이래 집권하고 활동을 했지만은 왕조의 큰 변화가, 왕조 시대가 끝이 난다 하는 것이 있어. 이게 이조 시대를 500년이라 한다면, 그러면은 그 500년이 결정이 되어질 때 그 연대가 정확하게 500년에서 1392년에서 되게해갖고 딱 500년에 딱 끝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조시대를 딱 정리할 적에 그 사건에서 김옥균의 사건이 들어오는 그 내용은 상황이 어찌 되냐? 일본 세력하고요, 일본이 대한민국하고 연결되는 이 구도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인해서 1894년이라고 하는 동학난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소위 말하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조시대에 가지고 있던 왕조의 그 근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동학난이라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그 민중들이 봉기하고, 나중에 김옥균이 와서 또 자기 3일 천하를 해서 완전히 그 정변을 하면 일으키는 이런 정변이 일어나면서 외세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 외세에서 더 이상 이조 왕조였던 틀이 지금까지 늘 넘어오던 누가 낳고 하면서 왕으로서 계승되어 오던 이것 자체가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성하는, 마지막 왕의 고종이 성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한일 1907년인가 을사보조야, 그리고 1919년에 고종의 어떤 기일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민족 전체가 일어나는 이런 봉기, 이런 지금까지 왕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급변되어진 어떤 사회현상, 이것 때문에요. 500년, 2조 500년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대충 연대라든지 아까 내가 사건 뭐 갑신정변하고 이런 게 내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김옥균이가 나오는 게 갑신정변 알 수 있는데 뭐 오래된 거고 이름만 남아서 내가 연결한 건데 그거는 또 후대에 찾아보고 구체적인 거는. 근데 뭘 연결하려면은 요 500년이란 말이 2조 시대에만 500년이 말이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여기 구민지 그 길재의 신지 안 그러면 정철의 신지 모르겠는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시조에. 그것도 50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500년 도읍지 가는 이 내용은요, 이건 분명히 지금의 이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조에 나오는 500년 도읍지는 그거는 이조보다 앞에 있는 고려 시대의 송도가 그때 지금 그 개성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송도가 하나의 고려 시대 때 그 수도였으니까 그것을 고려가 망하고 난 뒤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하나의 한 마리의 말을 타고 이제 갔다는 거죠. 가보니까 인걸은 온데간데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그 500년이 나오는 500년. 그럼 고려 시대 때 500년이라 이런 말이에요. 고려 500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송도에 들어가는 길재 야언인지 아무리 정철 씨가 그 갔는지 모르지만은 남겨진 그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이조 시대, 이조가 500년이 될 거란 말은 말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연결도 안 한 거예요. 전혀 연결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두 마디가 동일한 언어에 500년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런 내용은 한 사람이 예언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는 전혀 다르게 했는데 이게 뒷사람이 보니까 그거 예언적이다 라고 받아보는 거는 후대 사람이라고. 후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태평천국의 난하고 대한민국의 호남지역의 동학난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비춰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한번 내용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나타내고 시험 받으시고 하고 표현되어 나오면서 이제는 전도하러 나오는데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고 난 뒤에 나오는 12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요한의 잡힘을 듣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스스로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사렛을 떠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다시 나사렛을 떠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해변 지역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네. 북쪽으로. 도심지에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더욱더 북쪽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수도를 떠나서 수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요한이 잡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요한 잡힌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가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멀리 일반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더 멀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태복음 하면 12장 16절 하면 4장 12장 한번 찾아봐요. 한번 읽어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해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하는데
15절 16절 한번 두고 봐요. 15절 16절. 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어?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예수님보다 훨씬 이사야 시대 말씀, 이사야.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800년 전, 그때에 나온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때에 나온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간 것을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 지역이 복이 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지역에 간 것은 이사야로 말한 내용을 딱 비춰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구나. 이렇게 비춰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500년이란 말을 가능하고 그 선조에 있었던 앞에 전에 있었던 500년이란 말을 우리 선조들이 한다. 즉 예언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간 것을 보고 스불론 땅과 갈릴리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복이 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표현으로 중국의 동남쪽에 있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볼 수 없느냐 이거야. 응? 성경에 안 있다고? 성경의 기록이 안 됐다고? 해당 안 된다? 누가 그 말하겠어? 누가? 응?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남쪽에 역시 해변의 갈릴리야. 이방의 갈릴리, 해변에 앉은 백성들, 해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성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면 이방의 갈릴리. 같은 동족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동족으로 생활하지 않는 어디 따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그 동남쪽에 있는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동학난을 일으킨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왜 적용을 못해요? 못하는 법이 없어.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 700년 전에 있었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비춰보는 거나 지금 우리가 동학난의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태평천국의 난의 사건을 비춰본 내용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다. 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500년 도 없지 필마로 돌아더니 시조에 있다. 시조에 있는 거. 지금 이제 500년의 그 내용을 분명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이런 연상, 성경에 표현되어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이요, 보다 더 많아져야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연히 맞았겠지. 천만에. 그래 보면 큰일. 너무너무 없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예요. 이렇게 보는 게 억지라고 할 정도로 나머지 자료들은요, 너무나 명약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나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수로왕 할 때의 세금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채씨, 이 내산자의
추자란 말이에요. 추자. 최씨. 그 다음에 박씨도 있잖아. 박씨. 나무변변에 복술. 응? 이거는 이거 무슨 점쟁이 할 때 쓰는 거예요. 점쟁이. 이거 점이라는 표시. 그 다음에 이씨. 석씨. 돌석인데. 응? 돌석이란 지금은 어떻게 다른 석으로 이름 바꿀지 모르지만 원래가 돌석이 좋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제 이름 가면 이름 좋겠는데. 손씨. 응? 건씨도 이어줄까? 건씨. 건.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의 글자로 읽어지는 글자, 이렇게 있는 이런 내용 하나 두 개 이렇게 변이 붙은 이랬던 이것도 두 개 변, 이것도 두 개 변이잖아요. 이것도 위에 사람인 변에다 이렇게 본다. 이것도 두 개 변인데 이런 변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변 속에 이게 나무목이 들어있는 이 내용. 돌이 있는 이런 요소들. 이렇게 성이 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성을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성씨를. 이건 이제 인류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류사 전체에 관계된, 물은 문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성을 쓰게 됐을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현재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하고 이름을 별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을 언제부터 썼을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공론화된 내용이 없어요. 성은 언제부터다? 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뭐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성이 들었었을까? 전국에 있는 족보를 다 모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성이 언제부터 썼다 하는 어떤 대략적인 연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겠죠. 대부분 족보에 가장 연대가 많이 간다 하는 족보가 지금 몇 대 갈지 모르지만 한 대 30년을 보고 지금 현재 족보가 오래된 족보라 하면은 그 대수가요 45대 47대밖에 안 돼요. 45대 47대 50대 넘어가면 그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예요. 그는 어디든가 뭔가 거짓을 해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해갖고 40대로 보면은 50대로 본다 하면은 최고로 많이 봐갖고 50대로 가라면요 그게 1500년이에요. 1500년.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500년 전이면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아까 여기서 500년 넘어가면은 계산해 오자네. 1392년에서 500년 들어가면 892년 나오는 거예요. 892년에서 고려로 넘어가고 892년 앞에는 천년의 신라를 이야기하는 천년 신라. 신라를 천년에 하잖아. 통일 신라까지 다 처음에 박혁거세부터 시작해서 그건 기원전이니까 기원전 시작해서 통일 신라까지 다 해서 그게 천년이라 그래요. 그것도 정확하게 천년 딱 잘란 게 아니고 900 몇 년 되는데 대충 천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1500년 전이니까 2015년, 16년이니까 500년 정도 봐. AD 500년이에요. 그러면 신라시대라, 신라시대. 족보 들어가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통일 신라시대 이야기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되든지 통일 신라시대 되기 전에, 김유신 어떤, 사건, 그 앞으로 연대 조금 넘어가면, 조금 앞으로 오면은, 그런 게 족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하고 김씨
김수로왕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이 내용이 나중에 후손들이 위에 사람들이 김씨를 쓰면서 그 후손들이 쓰니까 우리는 김씨하고 이렇게 족보 형성이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족보가 있는 게 좋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뭘 썼는데 하면서 따라 쓰는 현상, 하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죠. 그때부터 성씨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연구를 분명히 안 해오고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다 말은 못하는데, 족보의 연대를 대충 추정하면은 그런 식으로 추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성이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씨의 흐름은 김수로 왕에부터 주어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김수로 왕이란 이 김은 지금은 성으로 보지만은 당시에는 성이 아니고 직분이다. 직분. 어떤 직분, 어떤 직업, 뭐뭐 하는 사람 누구 이래 되는 거예요. 성 자체가 없었어요. 직분이다. 최 씨도 직분이다. 박 씨도 직분이다. 뭐뭐하고 존중하고, 아니면 그런 형태로 나가라. 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분명한 뭔가 사명, 뭔가 해야 될 일거리, 거기에서 하나의 잡고,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다가 나중에 성씨를 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집단처는 전부 다 같은 성을 쓰자. 이런 식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성이 없었어요. 그럼 중국에 쓰던 성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이런 게 옛날에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 손씨도 그런 게 있고, 특별히 이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연결된 성이 많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 성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추적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바로 김수로 왕하고 허황옥 왕비라 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허씨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 허씨를. 허씨가 붙어있는 이 말씀 언변이 있는 게 아주 묘한 어떤 개념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연성이랄까 접근할 수 있는. 당시에 성이 우리나라에 형성되기 전에, 중국은 역시 형성되기 전에 성을 붙잡고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직분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성체계가 아니고, 지금도 중국은요, 성보단도, 우리는 성 간다 그러면 쉽게, 성 간다 그러면 큰일로 하지만은 중국은 성을요 쉽게 갈아요. 자기가 어느 밑에서 있다. 중국은 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가예요. 가. 집 가자. 중국은 가 중심입니다. 가 중심. 유교, 우리가 붙인 거예요. 나중에 붙인 거예요.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 도교는 나중에 붙인 거. 도가란 말이야. 도가. 하나의 집단. 그건 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서 훈련하고 그냥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하면, 그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데 못 가요. 한 가에 속하면은 그 가에서 준하는 계율, 그 준하는 여러 가지 준수, 오늘 성경에 있는데 아까 주의 법, 주의 규례하듯이 그게 딱 존속되었고, 다른 데로 갔다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왔고 집 가짜로 해서 시족 중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성시학하는 이런 내용으로 어찌 보면 좁혀져서 적용되어지는 거죠.
성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 이 성의 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이 요소를 조금 더 접근하는데, 중국으로 몰려간 어떤 무리가 자기에 있는 직분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한자 표현들,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직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변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요. 성이라 그럴 적에 한자로 쓰면은, 한자로 성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성. 응? 또 한자가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열애성이에요. 이 성은 남녀 구별할 적에, 남녀 구별. 남녀 구별하는데 어떤 그 생존에 되어지는 남녀, 사람이 살 때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럴 때 성을 성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자가 들어가네, 생자가. 살아있는 사람. 이것을 마음속에 어떤 위치를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할 때 여기 봐봐. 이 성은 족벌을 이야기하는 족벌, 거루터기, 원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성을 이야기할 때, 요 앞에하고 생활하고 똑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건데, 여기 앞에 있는 변이 계집녀예요, 계집녀. 우리는 족보 이야기하면서 성을 이야기하면 아버지 성을 가지고 전부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여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묘하잖아, 이게. 한자로 쓰면서도 요즘 한자 안 쓰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데, 도대체 여자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어떤 체계가 계속 연결된 이런 개념은 중국의 한자 책에서 어떻게 이게 형성되었을까? 이게 흘러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국으로 몰려오는 사람이 이런 체계를 나름대로 잡고 시작했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로 말미암아서 어떤 후손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성을 쓴다. 이 개념은 성경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분명한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지, 이게 남자가 어떻게 자손의 후손, 이런 개념이 지금은 이론을 해갖고 뭐 어떤 전 세계 남자 이념으로 막 돼 있지만요,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성이 형성되어질 때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성이 형성되어질 때는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성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만은 나중에 이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요, 바로 여자라 하는 이 위치가, 여자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반열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즉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내용이 뭐냐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든지, 바벨론 포로 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 사람이 계속 남아있어야 결국엔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다. 이래서 불러주는 말이 시온의 딸이란 말이야. 시온의 딸. 바벨론 포로 후기로부터 나오는 그 성경의 표현이에요. 시온의 딸이라는 개념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같이 줄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시온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진다.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추적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허황옥 자체가, 여기 봐봐요. 허황옥이라고 하는 그 허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하고는 결혼 안 한다 할 때 이 갈라지는 이 두 개가 같은 어떤 그러는데 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왜 허왕우이가 김해 허씨를 허라고 하는 이 성을요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왜 안 버리느냐? 그리고 자기가 안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남긴 말이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성을 허씨로 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허씨가 나오고 김해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 자료가 있으니까. 왜 자기 아들에게 허씨로 해라라고 성을 바꾸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엔 이게 통용이 되어진다. 아직 족보도 형성이 안 되고 아직 성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틀을 갖고 없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성에 대한 요소로서 허씨를 요구했을 적에 두 아들이 허씨를 받아들여요. 뭘 이야기하느냐? 직책이랍니다. 직책. 허씨의 직책이 뭐냐? 말선변이 있고 이게 업설무예요. 업설무도 되지만 이게요 춤하고 강해 춤. 춤추는 말씀에 의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게 무당으로 들어요. 무당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종교도 아니고 남아있는 그대로 넘어오는 하나의 이 어떤 계급인데 이 무당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내가 교회 목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안단 말이에요. 넘보다 좀 파고든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까 연대도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무당이라는 개념이 뭐냐? 지금처럼 뭐대 전복하는 게 무당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라시대 때는 무당의 계급이 있어요. 나중에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이런 합치지는 과정에서 신라 안에 들어가보면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 중에서 무당의 계급이 있어요. 이런 무당이 관료에 들어가면서 높은 계급에 있는 이런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어요. 인도의 브라만 계통이 바로 무당이란 말이야. 지금 말하는 우리가 무당이 인도에 지금 최고의 계급에 있는 무당 계급이 무당계급, 브라만 계통.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부터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간 이 사람들이 중에서 중국에 있는 이 한자 개념을 가지고 위치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라고 주어질 때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위치, 즉 이 무당이라 하는 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잘 보도 안 하는 도마 행진에서 도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는데 그 도마가 인도의 선교를 갔다 하는 자료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도마가 남긴 그 기록서, 정확하게 도마가 남긴지 안 남긴지 그건 모르지만 도마 행전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어떤 내용이냐니까 도마가 가는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왔는데 그 이스라엘 여자는 춤추는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는 춤추는 여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여자가 도마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마가 오지 마라 하고는 같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여자가 도마를 찾아서 사사지 뒤지고 다니는 그런 상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춤춘다라는 말을 인도의 브라만 계급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하나의 고착된 계급으로서 인도 사회에 있지만은 도마 시대 때에 도마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브라만 계통,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은 다음 계통이야. 브라만 밑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성녀 밑에 있는 것이 왕이에요. 왕. 이 계급의 형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개념이 어디서 형성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기원전에서 나오는
기원전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내려오는, 인도와 페르시아는 국경이니까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은 인도와 페르시아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내려오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온의 딸이라 하는, 시온의 딸에 대한 이 사상이 굳어 있는,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을, 이런 자기한 인생 자체를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은, 그것을 밝은 소식을 어떤 사람은 춤으로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언어로 나타내는 이런 요소로 이것이 어느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와서 인도에 정착했다가 인도 안에 있던 큰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또 중국 쪽에서 또 어떤, 중국에서 서쪽인데 서쪽에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쪽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나는 그 형상하고 와 있다가 그 정착을 하고 있다가 김해 가야국을 김수로왕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철기 문화 때문에 그 주변을 아주 완전히 그 일본하고 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일본에 관계된 것을 지금은 친일파 하지만요, 김수로왕 시대로 가보면 일본은 바로 우리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지만, 아무튼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성이 부각이 안 돼 있고, 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 속에 유태인의 흔적이 페르시아부터 인도로서 중국으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가야도까지 넘어오는 유태인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나타내지 않고 있는 하나의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후대에 연구를 계속해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